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힘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힘의 평형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제목이 좀 잘못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위쪽에 돌림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돌림힘을 지우고 두 번째 단원인 물체의 평형이라고 적을게요. 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실수를 좀 했네요. 물체의 평형이라고 제목을 좀 수정을 할게요.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평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이제 제목은 두 번째 단원인 물체의 평형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20페이지를 펴면 되고요. 아마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교과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학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평형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림힘을 지우고 여기를 물체의 평형으로 고쳐주세요. 물체의 평형으로 고쳐주시고요.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림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림힘의 동그라미를 좀 해줘야겠지? 딱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생소한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소한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돌림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돌림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체의 회전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돌림힘 또는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림힘을 영어로 하면 토크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TORQUE라고 적기도 해요. 토크, 돌림힘. 무언가 이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을 하게끔 그 물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인을 돌림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냥 힘, F라고 하는 개념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힘은 단위가 뉴턴이었지만 돌림힘은 단위가 좀 달라요. 그 아래 자세하게 볼 건데,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회전팔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를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지금 돌림힘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여기에 돌림힘 단위, 돌림힘 크기, 토크를 표시할게요. 돌림힘의 크기는 토크, 돌림힘은 뭐 곱하기 뭐냐면 회전팔의 길이 곱하기 회전팔의 길이 R 곱하기 그 다음에 회전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는 RF, 돌림힘은 R 곱하기 F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지금 요 벤치라고 하나요? 요 벤치를 보니까 가운데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를 중심으로 이 친구는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드라이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잠깐만, 이때 이렇게 좀만 더, 아이고, 다시. 자,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했을 때, 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중심에서부터 내가 지금 이 특정 지점까지의 길이를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회전하고자 하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R 거리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치가 돌아가는 돌림힘의 크기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의 크기 F를 곱해준 게 바로 이 벤치가 돌아가는 돌림힘의 크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자세하게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여기 1번의 답은 뭐를 적어주면 되죠? 돌림힘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돌림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막대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가 놓여 있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물체는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여기 지금 시소처럼 이렇게 세모가 돼 있고 여기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는 잠시 후에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왜냐면 왼쪽 위에 무거운 물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이 막대가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일까 반시계 방향일까?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계 방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이 돌림힘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가 함께 상쇄가 되면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향도 반드시 잘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이 물체에 의해서 2kg인 물체에 의해서 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앞서 했던 공식에 의하면은 돌림힘 토크라고 하는 것은 R 곱하기 F인데 과연 어떤 게 R이냐? 어떤 게 R인가요?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는 곳까지의 바로 거리가 R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힘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R은 얼마고? 10cm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물리학의 표준 단위를 어떤 걸 쓴다고 했어요? 센티미터가 아니고 미터를 쓴다고 했지? 그러면은 0.1 미터 곱하기 힘의 크기는 2kg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와 같다고 했어. 그러면은 mg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뭐를 곱해줘야 되지?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10cm가 아니고 10m/s 제곱이에요. m/s 제곱.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정답은 2. 단위는 뉴턴미터가 되겠습니다. 돌림힘의 단위는 뭘 쓴다? 뉴턴미터를 쓴다.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뉴턴미터가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더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볼 건데 지금 왼쪽 위에 보니까 왼쪽에 2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막대 위에 질량이 2kg인 물체와 3kg인 물체가 놓여 있다. 두 물체에 의한 이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한번 각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물체가 두 개가 놓여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의 돌림힘을 더해줘야 할까 빼줘야 할까? 자, 일단 왼쪽에 2kg인 물체는 이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까요? 반시계로 돌릴까요?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야. 3kg인 물체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이야. 그러면 이 두 물체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2kg인 물체가 만드는 돌림힘을 T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T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돌림힘 토탈은 토크1 더하기 토크2가 될 텐데 토크1의 크기는 중심에서 거리가 얼마고?
0.2 단위 생략을 할게요. 곱하기 중력은 얼마고 20 더하기 토크2. 자, 질량이 3kg인 물체인데 거리가 10cm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중력은 30. 정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4 더하기 3이기 때문에 7.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표시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방향까지 물어본다고 한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 두 개의 물체가 둘 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던 건데 만약에 이 3kg인 물체가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경우에는 3kg인 물체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죠? 반시계 방향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2kg인 물체와 오른쪽에 3kg인 물체가 만드는 돌림힘의 방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빼줘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림힘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의 방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보통 문제에서 이제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향은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크기만 물어봤을 때는 크기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이 돌림힘이 이제 어떤 우리 주변에 이제 어디에서 이 돌림힘이 쓰일 수가 있냐면은 지뢰와 축바퀴를 만들 때 쓰인대요. 이 지뢰와 축바퀴를 이용하면은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확대를 해서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지뢰가 있는데 지뢰라고 하는 것은 뭐지? 지뢰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받침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벼운 물체가 아니고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 들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인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 물체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은 힘을 어디에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에 힘을 가해주면은 물체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힘 F라고 하는 것이 mg랑 같은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돌림힘이기 때문에 돌림힘의 크기를 비교해야지만 이 물체가 돌아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한번 돌림힘을 구해볼게요. 지금부터. 왼쪽에 있는 물체가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힘, 중력, mg 곱하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거리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L1이기 때문에 mg L1이 돌림힘의 크기가 될 텐데 우리가 이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힘 F라고 하는 것을 가할 건데 거리가 이때 얼마지? L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뢰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는 더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지뢰를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mg 곱하기 l의 원액값은 정해져 있는데 이 f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크게 하면 되지? 그렇지. L2를 크게 하면 F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이 지렛대를 쓸 때는 내가 최대한 멀리에서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멀리에서 이 힘을 가해줄수록 더 적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L2가 커질수록 F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은 F라고 하는 빨간 색깔로 써야지. F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F라고 하는 것은 L2분의 L1 지금 종이 치고 있네요.
mg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거를 지금 여러 식으로 또 이해를 해줘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왼쪽에 좀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만약에 어떤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라고 하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것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탈 거냐면은 이렇게 날씬한 노현쌤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헤비한 승욱쌤이 탈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노현쌤은 안쪽에 타야 돼? 바깥쪽에 타야 돼? 돌림 힘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현쌤은 질량이 작은 스몰 m이고 승욱쌤은 질량이 큰 라지 m이기 때문에 노현쌤은 최대한 멀리 가야겠지. 노현쌤이야. 승욱쌤은 최대한 가까이 와야겠지. 그래야지 어때요? 돌림 힘의 크기가. 노현쌤은 질량이 작으니까 거리는 멀게, 승욱쌤은 질량이 크니까 거리는 가깝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양쪽에 돌림 힘의 크기가 맞아서 재밌게 시소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에도 돌림 힘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 지우고,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축바퀴 한번 볼게요. 축바퀴. 이제 축바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원리는 똑같아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한 게 축바퀴의 원리인데, 지금 이 장치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지금 안쪽에 자그마한 원이 있고요. 바깥쪽에는 굉장히 커다란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쪽에 작은 원과 바깥쪽의 커다란 원은 같은 축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돌아간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돌아가는 거 함께 돌아가. 하지만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은 이 반경이 어때요? 반경이 작고요. 요거를 우리가 스몰 아래 아니구나. B라고 나와 있구나. 아래쪽에. 이 안쪽 거는 반경이 B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커다란 원은 반경이 얼마야? A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생각을 했을 때 반경이 커다란 A는 반경이 작은 B보다 돌림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돌림힘을 똑같이 맞춘다고 했을 때는 요 스몰 b에 이렇게 물체를 달았을 때, 스몰 b에다 이렇게 물체를 매달았을 때 F가 그리 크지 않아도 반경이 A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스몰 m인 물체를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수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AF는 돌림힘 AF는 BMG랑 같은데 맞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반경이 큰 거는 뭐지? A는 반경이 굉장히 크고요. B는 반경이 작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F라고 하는 거를 A분의 BMG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B에 비해서 A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F는 MG에 비해서 어때? MG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B보다 A가 훨씬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힘 F로도 이 스몰 m인 질량의 물체를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뢰와 축바퀴를 이용해 주면은 크지 않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물리학 2를 학습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회전팔이 길면 작은 힘으로도 필요한 돌림힘을 낼 수 있으며 회전팔이 여기 좀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쭉. 엽. 자, 회전팔이 길면은 작은 힘으로도 필요한 돌림힘을 낼 수 있으며 회전팔이 길수록 같은 힘을 작용할 때 더 큰 돌림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네요. 드라이버는 손잡이가 두꺼우면은 R이 크기 때문에 같은 힘을 작용할 때 더 큰 돌림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 것이 훨씬 쓰기 좋단 말이야. 왜냐면 손잡이가 두꺼우니까 그만큼 회전 반경이 커지는 거고 돌림힘을 크게 얻을 수가 있어서 더 쉽게 나사를 조이거나 풀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팔씨름을 하고 있는데 팔씨름 할 때 우리가 손목을 잡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을 잡고 해버리면은 회전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돌림힘이 작아져서 팔씨름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림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해야겠죠. 이런 것도 다 돌림힘이 쓰이는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3번 물체의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이 물체의 평형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2번을 물체의 평형으로 고쳐뒀죠. 그래서 뭐 3번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뭐 제목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1번에 평형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이 돌림힘을 학습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은 평형 상태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림힘을 열심히 학습했던 건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게 아니구나. 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자, 평형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림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이 물체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의 평형은 어떤 거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0이냐면 합력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합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힘들을 모두 합한 것을 합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일 때 힘의 평형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것의 합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돌림힘의 합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해 어떤 상태에 있다? 다 만족해야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상태. 평행이 아니에요. 평행이 아니고 어떤 상태야?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형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물체가 돌아가거나 혹은 어떤 속도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정지해 있는 상태를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종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어디에서 또 쓸 수가 있냐면 안정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인데 이게 움직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따가 또 학습할 건데 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를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건데 이 평형 상태에서 가능한 운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정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속 직선의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밑에 그림을 한번 지금 볼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밑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런 걸 보면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거. 왼쪽에는 지금 이 빨간 색깔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바로 힘이에요. 빨간 색깔의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힘이고, 편의상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화살표는 같은 크기의 힘 F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힘의 평형 상태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힘의 평형 상태를 만족을 하고 있나요? 힘의 평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F가 2개니까 EF가 되겠네. 힘의 평형 상태는 만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평형 상태를 만족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힘 F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체가 가운데 축을 여기를 편의상 둘게요. 가운데 축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힘 F에 의한 돌림힘은 어떤 방향일까요? 이게 R이 되겠죠. 위쪽 위에 있는 F에 의한 돌림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F에 의한 돌림힘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이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두 돌림힘이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물체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돌림힘이 양쪽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는 않을 거지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긴 할 거야. 그럼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힘의 평형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지? 일단 오른쪽 한번 넘어와 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힘 F가 지금 양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하고 있나요?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림힘의 평형은 만족을 하고 있나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졌는데 위쪽에 힘 F가 작용하는 돌림힘 방향은 어떤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이네. 쌤 잘못 얘기했네.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F가 작용하는 돌림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이 두 개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이지? 헷갈려요, 그지? 그러면 이 지금 두 돌림힘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두 돌림힘은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더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돌림힘은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이 물체는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힘의 평형은 만족을 했지만 돌림힘 평형은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지금 같은 점에 대해서 힘을 작용을 하고 있는데 힘의 평형 만족합니까? 만족을 합니다. 돌림힘 평형 만족합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거리, 중심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 R이 0이기 때문에 돌림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돌림힘 평형을 만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어떤 상태에 있다? 바로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물체가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던 평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런 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별표를 해둘게요. 별표를 해두고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평형상태라고 하는 거는 평형상태에 물체가 평형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의 평형? 힘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림힘의 평형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 물체가 평형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이 왼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해를 했으면 이 왼쪽에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일시 정지해놓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볼게요. 다음 막대가 평형상태에 놓여 있으려면 이 5kg인 물체는 중심에서부터 얼마의 거리에 놓여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3kg인 물체는 지금 여기 이 막대의 중심에서부터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까요? 당연히 시계 방향이겠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5kg의 물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이 5kg이 어떤 거리에 있으면은 양쪽의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이 평형 상태에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의 거리일까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때 이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번 공식을 세워볼까요? 5kg 곱하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고 거리 얼마야? 거리 R은 뭐랑 같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3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다? 10cm는 미터로 바꿔서 0.1m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50R은 3, R은 얼마다? R은 100분의 6이기 때문에 0.06m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6cm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시간이 좀 꽤 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학습을 하고요. 자, 이제 저 밑에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밑에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게중심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벤치를 이렇게 줄에 매달았을 때 지금 이 벤치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죠.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요 벤치가 위치해 있는 요 실 있지? 요 실을 연장한 요 부분에 바로 이 물체에 뭐가 존재한다?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존재한다. 이 물체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이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와 오른쪽 부분이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뭐를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공이나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그 중앙에 있다. 그리고 이 무게중심을 받치면은 물체 전체를 떠받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구조물, 건축물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거를 안정적으로 짓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조물이 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구조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돌아가거나 하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그 건축물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조물의 안정성은요, 위에서 얘기했던 이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어디 갔니? 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이 구조물이 막 움직이지 않고 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구조물의 뭐가 높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빌 혹은 오뚜기 같은 거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평형 상태에 있죠. 오뚜기를 내가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교과서를 아마 보면은 이 물체가 안정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뚜기와 같은 이런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학습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래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은, 네, 왼쪽에 있는 물체랑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비교해 볼게요. 한눈에 봐도 왼쪽에 있는 물체가 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꽤 됐는데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함께 저기 앞쪽에 먼저 첨부했던 그 문제풀이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 강의를 다음 차시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